야, 동창이 따라주는 술도 못 마시냐? 오늘은 내가 직접 따라줄게. 남자 하나가 소주병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앉은 친구 얼굴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30년 만에 열린 동창회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주를 뒤집어 쓴 남자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등으로 얼굴을 한번 닦고 아내가 건네준 겉옷을 조용히 걸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방금까지 낄낄거리던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도대체 그 명함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전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우편함에 크림색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우편함을 열었을 때 저는 그 봉투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다른 우편물들과는 확실히 다른 재질이었습니다. 두툼하고 매끄럽고 손끝에 닿는 감촉부터가 뭔가를 과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금박 글씨가 반짝였습니다. 성일고등학교 30주년 동창회. 저는 현관 앞에 선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0년. 손가락으로 세어봐도 믿기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저는 봉투를 몇 번이나 뒤집었다 폈다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저를 반겼습니다. 왔어요?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아내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뭐 손에 든 거예요? 제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동창회 초대장. 아내가 궁금한 듯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 몇 주년인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30주년. 아내가 봉투를 살짝 들춰보며 말했습니다. 세월 참 빠르네요. 저는 대답 없이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참석자 명단이 봉투 안에 따로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펼쳤다가 저는 손끝이 굳는 걸 느꼈습니다. 최민석? 이름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가려고요? 저는 대답 대신 봉투를 식탁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아내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도록 아내는 제가 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파고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저녁상을 차리며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내가 국을 뜨며 말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옆집 아주머니 만났는데요. 둘째가 이번에 취직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잘 됐네. 식사 내내 저는 명단에 적힌 이름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밥이 무슨 맛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세 글자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최민석? 30년 동안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안 자요? 제가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자야지. 하지만 저는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저는 오래도록 옛날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1994년 봄 성일고등학교 2학년 3반. 저는 그 반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던 아이였습니다. 해진 소매, 낡은 실내화. 반 아이들이 제 옷차림을 힐끔거릴 때마다 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새학기 첫날 담임 선생님이 자리를 정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도현, 저기 창가 세 번째 자리에 앉아라. 저는 조용히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앉은 아이가 바로 최민석이었습니다.
최민석은 그 반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역에서 제법 큰 회사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소문 때문인지 선생님들도 민석 앞에서는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첫날부터 민석은 저를 훑어봤습니다. 민석이 뒤에서 제 어깨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야, 너 이름이 뭐냐?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도현. 민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박도현, 어디 살아? 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기 시장 근처. 민석은 대답을 듣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민석이 옆에 앉은 친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거기 완전 달동네잖아. 친구가 낄낄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은 저를 대할 때마다 그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재밌는 장난감을 발견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반 전체가 보는 앞에서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성적표를 나눠주셨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리다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박도현, 다음엔 좀 더 해보자. 저는 성적표를 받아 얼른 반으로 접었습니다. 하지만 뒷자리에 앉은 민석이 이미 곁눈질로 숫자를 훔쳐본 뒤였습니다. 민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너 전교 몇 등이야? 제가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몰라, 안 봤어. 민석이 제 손에서 성적표를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어디 보자. 민석은 성적표를 펼쳐들고 반 전체가 들리도록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민석이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345명 중에 340등. 니야, 완전 전교 꼴찌네.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성적표를 제 책상에 던지듯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야, 전교 꼴등이 사람 구실은 하냐? 너는 평생 그렇게 살 거다. 그 한마디가 그날 이후로 제 별명이 됐습니다. 반 아이들은 저를 이름 대신 꼴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조차 출석을 부를 때를 빼면 제 이름 대신 성적으로 저를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 박도현. 점심시간마다 민석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습니다. 도시락 못 사왔냐?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민석은 제 책상 서랍을 열어젖혔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멸치볶음이네. 그냥 네가 먹어. 그러더니 그대로 뚜껑을 덮어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교실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빈 책상만 내려다봤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여자아이가 딱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무서웠을 겁니다. 민석이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야, 표정이 왜 그래?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민석이 놀리듯 물었습니다. 삐졌냐? 제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아니. 민석이 옆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삐진 거 맞네. 체육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축구 시합을 할 때면 민석은 늘 저를 골키퍼로 몰아넣었습니다. 민석이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야, 박도현. 너 오늘 골키퍼 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골키퍼 잘 못하는데. 민석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몰라, 그냥 서 있어. 그리고 시합이 시작되면 민석은 일부러 세게 공을 차서 제 얼굴을 겨냥했습니다. 공이 얼굴에 맞고 제가 주저앉으면 민석은 그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이쿠, 미안, 실수.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제가 코피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약해 빠져서는. 민석이 지나가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체육 선생님도 그 장면을 봤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으면 계속해. 저는 코피가 멈추지 않는 채로 다시 골대 앞에 섰습니다. 방과 후 청소 시간에도 민석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야, 오늘 청소 당번 너 대신 해줄게. 대신 내 목 5,000원 줘. 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나 돈 없는데.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가져와. 저는 그날 밤 어머니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대신 다음날 버스를 타지 않고 학교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빈 도시락통을 씻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오늘 학교 잘 다녀왔니?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밥은 잘 먹었고? 네, 잘 먹었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거짓말을 그 뒤로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며칠 뒤 담임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니? 제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제 얼굴을 살피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선생님은 더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고는 교무실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사실을 말할 수도 있었던 그 순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체육대회가 열리던 어느 가을날 민석은 반대항 이어달리기 명단을 짜면서 일부러 저를 넣었습니다. 민석이 다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도현, 너도 뛰어. 마지막 주자로. 제가 곤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 달리기 잘 못하는데. 민석이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재밌지. 경기가 시작되고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반 아이들 전체가 지켜보는 앞에서 크게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저는 곧바로 일어나 끝까지 뛰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자 민석과 친구들이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민석이 큰 소리로 놀리듯 말했습니다. 야, 넘어지는 것도 재주다. 너 진짜 웃긴다. 반 아이들 몇몇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무릎에 피를 닦을 새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무릎에 앉은 딱지를 손톱으로 뜯으며 오래도록 그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석의 괴롭힘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민석이 지폐 한 장을 던지듯 건네며 말했습니다. 매점 가서 빵이랑 우유 사와. 저는 매번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돌아오면 민석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늦었네. 늦으면 어깨를 세게 잡혔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 견디는 것도 재주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아, 빵값이 조금 모자라는데. 민석의 눈빛이 순식간에 식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황급히 말을 거뒀습니다. 아니야. 민석이 다그쳤습니다. 방금 뭐라 그랬어?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민석은 제 우유팩을 낚아채더니 뚜껑을 뜯어 그대로 제 머리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항하네. 우유가 머리카락을 타고 교복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교실은 다시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민석의 친구 하나가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야, 이거 봐라.
완전 물에 빠진 생쥐 같다. 민석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닦고 와. 저는 화장실로 걸어가며 옷깃에서 뚝뚝 떨어지는 우유방울을 느꼈습니다. 거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딱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선생님, 저기. 선생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물으셨습니다. 뭐냐, 도연아? 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석이가 자꾸 저를. 선생님이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너도 강해져야지. 그 말을 듣던 순간 저는 어른들에게 기댈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어른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책상 밑에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가장 잊히지 않는 건 최성민이라는 친구의 일이었습니다. 작고 마른 아이였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을 유난히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야, 최성민. 너 오늘 좋은 거 싸왔지? 성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건데. 민석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리 줘봐. 성민이가 도시락을 품에 더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민석아. 오늘은 좀.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감히 민석의 말에 거절의 뜻을 비쳤으니까요. 민석이 되물었습니다. 뭐? 성민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냥 오늘은 좀. 민석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야,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민석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성민이의 도시락을 낚아챘습니다. 뚜껑을 확 열더니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석이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별거 없네. 그리고 그 도시락을 성민이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성민이가 애원했습니다. 민석아, 제발. 민석은 차갑게 웃으며 도시락을 그대로 뒤집었습니다. 밥알이 머리카락 사이로 쏟아졌고 반찬 국물이 교복깃에 스며들었습니다. 교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성민이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민석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 말 잘 들어.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석의 요구는 한층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도시락이나 우유 심부름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뒤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석과 그의 친구 둘이 입구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야, 박도연. 돈 좀 있냐?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없는데. 민석이 다가와 제 가방을 낚아채며 물었습니다. 진짜 없어? 뒤져봐도 돼?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없어, 민석아. 민석은 대답을 듣지도 않고 가방을 뒤집어 바닥에 쏟았습니다. 필통과 책들이 세면대 물기 위로 흩어졌습니다. 지갑에서 1,000원짜리 2장이 나오자 민석의 친구 하나가 그것을 주워 흔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찾았다. 없다더니. 민석이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더 챙겨와. 알았지? 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민석은 젖은 책들을 발로 툭툭 밀어놓고는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쭈그려 앉아 젖은 교과서를 한 장씩 닦아냈습니다. 잉크가 번져 몇 페이지는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뒤로 화장실은 저에게 가장 무서운 장소가 됐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저는 화장실 대신
복도 끝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곳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체육관 뒤편 통로를 지나가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아챘습니다. 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오늘 재수없게 나한테 딱 걸렸네.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야? 민석의 친구 하나가 뒤에서 제 가방을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오늘 국어 시간에 네가 나 쳐다본 거, 그거 왜 그런 거야? 제가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안 쳐다봤는데. 민석이 제 어깨를 세게 밀치며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계단 모서리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숨이 턱 막힐 만큼 아팠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더 맞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석이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민석과 친구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누운 채로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등이 욱신거렸지만 참을 수 있는 통증이었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그 순간의 무력함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등에 든 멍을 보고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도연아, 이거 왜 이래? 제가 얼른 둘러대며 말했습니다. 체육 시간에 넘어졌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파스를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등을 돌린 채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오래도록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성민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그때는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2학년 겨울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3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학원 대신 집으로 곧장 오라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도연아, 지금 어디니? 제가 되물었습니다. 학교 앞이요. 왜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다치셨어. 지금 병원으로 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병원 이름을 겨우 받아 적고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수술실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일을 2배로 늘렸습니다. 새벽 인력 시장까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서 저는 어머니가 쓰러지듯 주저앉는 걸 봤습니다. 제가 놀라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머니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어머니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먹었어. 걱정 마.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복도에 서서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와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겁먹은 얼굴이 저를 마주봤습니다. 이렇게는 안 살아. 저는 거울에 대고 처음으로 그 말을 소리내어 뱉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을 때 아버지는 겨우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도연아? 제가 침대 옆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가 눈물을 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애비가 못나서. 제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가 붕대 감긴 손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이 이제 예전 같지 않겠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을 뿐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복도에서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되시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입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아버님은 당분간 거동이 힘드실 겁니다. 재활 치료가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반년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같은 생각을 되풀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달라지는 것. 그날 밤 어머니가 부엌에서 조용히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께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알바 하려고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공부는 어떡하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같이 할게요. 어머니가 제 얼굴을 살피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들 텐데.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해볼게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낮에는 학교, 저녁에는 공장 아르바이트, 밤에는 헌책방에서 산 문제집. 첫 출근 날 공장 반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학생이 이런 일 할 수 있겠어? 제가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반장이 장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석의 괴롭힘은 여전했습니다. 야, 노예. 요즘 왜 그렇게 멍하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민석이 다시 다그쳤습니다. 야, 내가 물어봤잖아.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민석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피곤한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알바하느라. 민석이 흥미로운 듯 물었습니다. 알바? 어디서? 제가 말했습니다. 공장에서. 민석이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역시 노예 팔자는 노예 팔자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편의점 계산대에 서서 손님이 없는 틈틈이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손님이 오면 얼른 덮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4시간씩 잤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가끔 그런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아, 그렇게 공부해서 뭐 될 건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대학 가려고요.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오, 대단하네. 어디 대학?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몰라요. 일단 열심히 해보려고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더라. 몇 번은 정말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등굣길 골목에 주저앉아 운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병원 복도에서 무너지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제 성적표를 보고 물었습니다. 박도연, 이거 내가 진짜 푼 거 맞아?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성적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봐라. 그 한마디가
그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저는 화면 앞에서 몇 번이나 세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해냈네.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졸업식에서 민석이 저를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너 대학 갔다며? 어디 지방대? 제가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갔어. 민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 갔는데? 저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뭐 알려주기 싫으면 말고. 대학에 가서도 형편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저는 도서관 구석자리를 제 집처럼 썼습니다. 같은 과 동기 하나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도연아, 너 맨날 그 자리에만 앉더라. 제가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익숙해서. 동기가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따 먹으려고. 법 관련 공부를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지 저는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한 분이 저를 눈여겨보셨습니다. 박도형 군, 자네는 왜 이렇게 독하게 하나?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지 않으려고요. 교수님이 되물으셨습니다. 지지 않는다고?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뭐한테 앉으려고? 저는 잠시 대답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자신한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시험 준비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고시원 옆방 사람이 새벽까지 코를 골 때도 라면 국물로 배를 채워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도서관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그만두면 나는 다시 그 교실로 돌아가는 건가? 그 질문 하나가 저를 계속 책상 앞에 앉혀두었습니다. 시험을 2달 앞둔 어느 날 오랜만에 고등학교 시절 편의점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제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저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놀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오, 그때 그 대학 시험 말고 또 다른 시험이야?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 더 큰 시험이에요. 사장님이 응원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너라면 잘할 거다. 제가 고맙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별거 아닌 한마디였지만 지친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아 불안하던 어느 밤, 저는 도서관을 나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때 뒤에서 같은 과 동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니야, 아무것도. 제가 얼버무렸습니다. 동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표정이 왜 그래? 요즘 힘들어 보인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지쳐서. 동기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쉬엄쉬엄해.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저는 그 밤에도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학교 2학년 여름 지역 아동센터 봉사활동에서 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봉사활동 첫날 서연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이신가 봐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법학과 박도연입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손길이 유난히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옷차림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서연이 물었습니다. 도연 씨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안 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서연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병원 복도에서의 그 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듯 주저앉아 있던 모습, 그리고 그날 밤 제가 했던 다짐을요. 서연은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반드시 해낼 사람이에요. 그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예요. 제 눈은 정확해요.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연 주변에서는 걱정 섞인 말들이 나왔습니다. 고시원 사는 남자 만나서 뭐 하려고. 서연의 친구 하나가 말했다고 서연이 나중에 전해줬습니다. 집안 형편도 안 좋다며. 결혼하면 고생길이 뻔해. 다른 친구도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사람이에요. 서연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로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 지금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만들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짐했습니다. 서연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요. 법학과 졸업을 앞두고 저는 시험을 계속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은 그 결정을 지지해줬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소박하게 결혼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명품이나 사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장모님이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하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장모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생시키지 말고. 제가 다시 약속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혼집으로 들어서던 날 아내는 텅 빈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화려함이 아니라 단단함이에요. 저는 그 말을 붙들고 몇 년을 더 버텼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마지막 해에는 아내가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제가 미안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나 때문에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아내가 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고생이 아니에요.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밝게 말했습니다. 당신 몫까지 제가 잠깐 버는 거예요. 나중에 바꿔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몇 년을 더 버틴 끝에 저는 마침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전화로 전하자 아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붙은 거예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방금 확인했어.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거 봐요. 제가 뭘 했어요. 당신은 해낼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작은 케이크 하나를 사서 함께 자축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시간을 생각하면 그 어떤 자리보다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 조직에 자리를 잡았고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저는 늘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무직이야. 동창들 중 몇몇은 SNS로 소식을 물어왔지만 저는 자세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승진을 했고 맡은 일도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서류를 붙들고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익숙해.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몸 챙겨가면서 해요. 알았어. 그의 승진 발표가 났을 때 상사가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박도연 씨, 이번에 자리 하나 옮기게 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말씀이십니까? 상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경제 사건 쪽으로. 자네 성실한 거 다들 알고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소식을 전하자 아내가 반색하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근데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원하던 일이잖아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아. 원하던 일이야. 그 뒤로 저는 특히 돈과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짓밟는 사건들에 매달렸습니다. 왜 그런 사건에만 유독 마음이 쓰이는지 저는 굳이 남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새 4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맞는 사건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젊은 후배가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왜 이렇게 이런 사건에 유독 집중하세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어떤 사건? 후배가 말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괴롭히는 사건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런 사건이 눈에 밟혀서. 후배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동창의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몇 달째 붙들고 있던 사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작부터 눈에 익은 이름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류 맨 위 그 이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최민석? 저는 잠시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30년 전 그 교실이 순식간에 눈앞을 스쳤습니다. 몇 달 동안 서류 속 활자로만 보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사흘 뒤 제 눈앞에 살아 걸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넘겨봤습니다. 동료 하나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뭐 보시는데 그렇게 심각해요? 제가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96년 졸업사진. 뒷줄 구석에 서 있는 작고 초라한 아이. 그리고 앞줄 한가운데 당당히 웃고 있는 최민석. 30년이 지났다.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지나가듯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개인 일정이 있어서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어떤 일정이신데요?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동창회예요.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시겠네요. 제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자꾸 그 서류 뭉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최민석이라는 이름 옆에 붙은 여러 정황들. 저는 그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고 잠갔습니다. 이제 그를 직접 마주할 시간이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토요일을 이틀 앞두고 김 팀장이 제 자리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저희도 근처에 대기할까요? 제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하자. 김 팀장이 다시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일 없게 내가 신경 쓸게. 걱정 마.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신호만 기다리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강남의 한 호텔 3층 연회장. 집을 나서기 전 아내가 제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물었습니다. 긴장돼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오래된 얼굴들 보는 거지.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진짜 괜찮아. 호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아내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연회장 문을 열자 20명 남짓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들 어느새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우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제가 다가가 악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오랜만이다. 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늙었는데. 정우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회사 다녀. 정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 회사? 제가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곳이야.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근황을 나눴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가 활짝 열렸습니다. 번쩍이는 손목시계, 값비싼 슈트. 최민석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다들 왔네.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민석의 시선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박도현? 민석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야, 얼마만이야, 이게?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네. 민석이 물었습니다. 너 요즘 뭐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회사 다녀. 민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회사? 무슨 회사? 제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야.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뭐 물어보는데 별거 아니라고만 하냐? 민석이 주변 사람들 다 듣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난 부사장이야. 우리 아버지 회사. 직원이 800명 넘어. 매출이 얼만 줄 알아? 3천억이야, 3천억. 민석이 자신만만하게 덧붙였습니다. 곧 아버지한테 회사 물려받아. 내년이면 회장이야.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민석이 물었습니다. 근데 넌 월급이 얼마야? 한 400, 500? 제가 대답했습니다. 먹고 살 만큼 벌어. 민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먹고 살 만큼? 아, 나는 즐기면서 사는데. 그때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민석의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민석이 형식적으로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 재수 씨세요. 민석이 아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재수 씨, 남편이 학교 다닐 때 전교 꼴찌였던 건 알고 결혼하셨어요? 재수 씨도 고생 좀 하시겠네. 남편이 저 모양이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뭐, 끼리끼리 만난 거면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연회장 곳곳에서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가 그만하자. 민석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농담도 못 받아주냐? 옛날부터 너는 그랬어. 민석이 옆 친구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유머 감각이 없었지. 참. 옆에 있던 정우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민석아, 이제 자리 앉자.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앉아. 아내는 자리에 앉으며 옆에 있던 다른 동창의 아내와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한편 최성민도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30년 전 도시락 사건의 그 친구였습니다. 이제는 안경을 쓴 푸근한 인상의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민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도연아, 오랜만이야. 제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성민아, 잘 지냈어?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서로 같은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민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그때 그 도시락 일.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억나? 성민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가끔 생각나더라.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그때 민석이 큰 소리로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야, 거기 둘이 뭐 재밌는 얘기해? 나도 좀 끼워줘. 아니야, 그냥 옛날 얘기. 성민이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민석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옛날 얘기라면 나도 할 말 많지.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이미 소주 몇 잔을 연달아 비웠습니다. 야, 도연아. 요즘 물가 비싼데 힘들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민석이 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그럭저럭? 난 돈 걱정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작년 배당금만 해도. 민석은 목소리를 낮추는 척했지만 여전히 크게 들렸습니다. 세금 같은 거 잘 처리하면 돈이 얼마나 남는지 몰라. 동창 하나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세금을 잘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민석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야, 그걸 몰라? 매출은 줄이고 비용은 늘리고 다들 이 정도는 해. 안 하는 놈이 바보지. 민석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컸습니다. 내가 지시만 하면 회계팀장이 알아서 다 처리해줘. 연회장 한쪽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아, 너 그렇게 살아서 행복해? 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민석이 되물었습니다. 뭐? 그 동창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민석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궁금하긴 뭐가 궁금해. 너나 잘 살아.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민석은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흔들거리며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나한테 술 한 잔 올려봐. 옛날처럼. 제가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싫어.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싫다고? 이 새끼가. 민석이 소주병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제 얼굴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술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연회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유가 머리를 타고 흐르던 그 교실이 잠깐 스쳤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민석이 낄낄거렸습니다. 야, 너 꼴 좀 봐. 옛날이랑 똑같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최민석,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민석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심해? 우리 사이에.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미리 챙겨온 겉옷을 건넸습니다. 여보, 이거 입어요. 저는 젖은 셔츠 위에 겉옷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제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석아. 낮은 목소리였지만 연회장 전체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전 너는 나한테 우유를 부었어. 도시락을 빼앗았고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갑자기 옛날 얘기는 왜? 민석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달라. 저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 검사 박도연. 연회장이 통째로 굳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민석이 명함을 손에 들고 되물었습니다. 뭐야? 검사?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짓말이지.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민석, 나는 지난 6달 동안 내 회사를 들여다보고 있었어. 오늘 내가 한 말 전부 녹음됐어. 민석은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민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녹음? 무슨 녹음? 제가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야. 저는 그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야, 박도연, 잠깐만 얘기 좀 해. 민석이 제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조용히 피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가요, 여보. 우리는 그대로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6달 전 제 책상 위에 사건 하나가 배당됐습니다. 동진산업,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납품업체 리베이트, 세금 계산서 조작 의혹. 파일 첫 장에 적힌 대표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최민석 부사장. 우연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절묘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그런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검사님, 이 사건 뭔가 있으세요? 제가 서둘러 파일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회계팀장은 이미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부사장님 지시였다는 진술뿐 직접 증거가 없었습니다. 민석은 늘 구두로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대장이 왔습니다. 저는 팀장 김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계획 하나 짜자. 동진산업건.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검사님, 무슨 계획이십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동창회에 가려고. 술이 들어가면 입이 가벼워지는 법이거든.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시는 사이십니까? 저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야. 김 팀장이 다시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그럼 이해관계 문제는 없으신 겁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없어. 오히려 이번 기회 아니면 물증 잡기 힘들 것 같아. 회의실에서 저는 팀원들에게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저 사람한테 지독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도시락을 빼앗기고 우유를 뒤집어 쓴 적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수사관 하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검사님한테 그런 과거가 있으셨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응, 있어. 제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복수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저 사람은 30년 전에도 약자를 짓밟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다른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CCTV 협조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사관이 덧붙였습니다. 녹음 장비는 최신형으로 준비해 두겠습니다. 김 팀장이 제안했습니다. 영장은 미리 청구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우리는 호텔 CCTV 협조를 받고 소형 녹음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미리 청구해 두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만 나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토요일 아침 아내에게 저는 처음으로 사실을 조금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동창회 사실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최민석이라는 애 지금 내가 맡은 사건 관련자야. 아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조심해야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응,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신호 줄게. 아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볼게요. 그날 동창회에서 아내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침착했습니다. 소주가 얼굴에 쏟아지던 순간에도 아내는 흔들리지 않고 겉옷을 챙겨줬습니다. 동진산업본사 아침 9시 검찰 차량 여러 대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신분증과 영장을 제시하며 저와 수사관들은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김 팀장이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입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 잠시만요. 경비원이 다급하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부사장실 앞. 민석은 회의 중이다 말고 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석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너가 왜 여기?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민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진짜로 하는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영장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수사관들이 사무실을 수색했습니다. 컴퓨터, 서류, 금고 하나하나 압수 목록에 적혔습니다. 민석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거 좀 봐주면 안 돼? 우리 옛날 친구잖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장에 따라 진행되는 겁니다. 친분과는 무관합니다. 민석이 다시 매달렸습니다. 제발, 도연아. 딱 한 번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복도에 나와 웅성거렸습니다. 한 직원이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부사장님한테 무슨 일이래?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몰라. 아까부터 검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던데. 수색 결과는 예상보다 방대했습니다. 이중장부, 차명계좌 통장 사본, 리베이트 내역이 적힌 수기 메모장까지 회계팀장의 진술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김 팀장이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사님, 여기 보십시오. 저는 서류를 넘겨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겠어. 압수수색이 끝나갈 무렵 회계팀장이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계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세요. 회계팀장이 말했습니다. 부사장님이 지시하신 내용, 제가 다 기록해 둔 게 있습니다. 개인 수첩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회계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 책상 서랍 안쪽에요. 겉으로는 잘 안 보이게 해뒀습니다. 김 팀장이 즉시 그 자리로 이동해
서랍을 확인해 수첩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검사님, 여기 있습니다. 수첩 안에는 날짜별로 지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세금 계산서 조작 지시, 리베이트 금액, 차명 계좌, 이체 내역까지 전부 기록돼 있었습니다. 제가 수첩을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이거면 완벽하네. 김 팀장이 회계팀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마음고생 많으셨겠습니다. 회계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계속 불안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압수수색이 마무리될 무렵 민석은 사무실 한쪽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수색은 끝났어.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민석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중견기업 동진산업 부사장,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 주가는 폭락했고 거래처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동진산업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한 직원이 인사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월급은 나오는 거예요? 인사팀장이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회사는 정상 운영됩니다. 걱정 마세요.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근데 부사장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사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창업주인 민석의 아버지는 침통한 얼굴로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의 아버지가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달을 낸 게 내 아들이라니.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민석의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책이 뭐가 있어? 이미 다 터졌는데. 며칠 후 조사실에서 저는 민석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초췌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민석이 사정했습니다. 도연아, 나 좀 봐줘. 한 번만. 제가 말했습니다. 봐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야. 증거가 이미 충분하거든. 민석이 다시 매달렸습니다. 우리 옛날에 같은 반이었잖아. 제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사회는 결국 경영권 승계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장님? 민석의 아버지가 힘없이 대답하셨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 민석은 부사장 자리에서 해임됐습니다. 평생 바라던 회장 자리는 이제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동진산업 로비에서는 해임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한 직원이 동료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짜 해임됐대?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아침에 공지 떴어. 그 직원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회사는 계속 다닐 수 있는 거지? 동료가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전문 경영인 온다니까 일단은 괜찮을 것 같아.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구속된 지 2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교도관을 통해 민석의 근황을 짧게 전해 들었습니다. 김 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최민석, 안에서 고생 좀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김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거기서도 서열이 있잖습니까? 밖에서 부사장이었다는 게 안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텃세를 심하게 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평생 남에게 주기만 했던 것을
이제야 자신이 받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인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검사님, 저희 의뢰인이 한번 뵙고 싶어 합니다. 개인적인 자리로요. 제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접견실을 찾기로 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석은 변호인을 통해 한 번만 만나 달라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수의를 입은 민석은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힘없이 저를 불렀습니다. 도연아, 아니 검사님. 제가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들었어.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얼굴 보고 싶었어.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그때 그 반 애들 전부한테.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민석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들어와서 생각 많이 했어. 아버지 눈치 보면서 자란 시간들. 그 화풀이를 너한테 했던 거야. 민석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알겠더라. 여기서도 텃세라는 게 있는데 밖에서 뭐였는지는 아무도 안 쳐줘. 처음으로 남한테 무시당하고 밀려나 봤어. 그때 내 얼굴이 떠오르더라. 성민이 얼굴도.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석아, 솔직히 한동안은 많이 미웠다. 그 미움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도 맞아. 하지만 이제 알아. 진짜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건 미움을 넘어서려던 시간이었다는 걸.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 죗값을 치러야 해. 그건 나와의 관계와는 상관없는 문제야. 다만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너를 미워하지 않아. 민석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민석이 덧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저는 일어섰습니다. 민석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도연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미안해. 민석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접견실을 나섰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후련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법정 방청석에는 몇몇 옛 동창들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정우도 성민이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민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민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성민이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끝났어. 성민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맙다, 도연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고마울 거 없어. 그냥 내 일을 한 거야.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우리 대신 뭔가 해준 것 같아서. 저는 대답 대신 성민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정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너 진짜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동창회 갈 때부터?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정우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날 소주 맞은 것도 예상한 거야? 제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예상 못했지. 정우가 감탄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침착하게 잘 대응하더라.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침착한 척한 거야. 민석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진산업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완전히 전환됐고 민석의 아버지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검찰청 계단을 내려오는데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교실 맨 뒷자리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던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졸업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뒷줄 구석, 작고 초라한 소년. 제가 사진 속 소년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응, 다 끝났어. 아내가 제 어깨에 살며시 기대며 말했습니다. 긴 시간이었네요. 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30년이었어.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 그 사건이 배당됐을 때 저한테 왜 바로 말 안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 정말 복수를 하려는 건지 정의를 위한 건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확신이 들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응, 정의였어. 복수였다면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야.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여보.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동안 고마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데 아내가 문득 물었습니다. 이제 동창회 같은 거 또 갈 거예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아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명함 안 꺼내도 되겠네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이번엔 그냥 편하게 갈 수 있겠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아내가 뒤에서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참, 이번에는 저도 명함 챙겨서 나가야겠어요.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신도 명함이 있었어? 아내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내라는 명함이요. 저는 그 말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저는 오랜만에 가벼운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